네 애미 요양원 보냈는데 못 들었니?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찾아간 친정집. 그곳엔 제 엄마 대신 엄마의 안방을 차지한 채 낄낄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털신 밑에는 저와 엄마가 단둘이 찍은 가족 사진이 산산조각 난 채 짓밟히고 있었죠. 환자가 난리야 진짜. 조용히 요양이나 해. 수술 부위를 부여잡고 쓰러진 저를 향해 남편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내 골수를 빼먹은 이 악마들이 기어이 우리 엄마마저 시궁창에 쳐넣고 집을 가로챈 겁니다. 그날 멍든 팔목으로 나를 반기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집구석 뼈대까지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8살 된 가정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가정주부라는 말이 맞겠네요. 28에 시집와서 꼬박 20년을 남편이란 사람 대신 돈 벌어 살림 꾸렸고 지금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엄마랑 둘이 삽니다. 이 얘기를 왜 이제야 꺼내느냐면요. 한 달 전에 요양원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아직도 꿈 같아서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남편한테 등골 빠지게 벌어다 바치면서도 한 번 못 터뜨린 분노를 그날 이후로 전부 쏟아냈거든요. 퇴원 수속을 밟는 간호사실 앞에서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양 수술 받고 한 달 반을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수술 당일에도 안 왔어요. 병원비 결제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엔 회사가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코빼기도 안 비치니까 그때부터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버텼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눈 뜨면 엄마 얼굴이 첫 번째야. 72에 허리 굽은 엄마가 그 말 한마디 해주셔서 전신마취 들어가면서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끝나고 눈을 떠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처음 이틀은 몸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고 사흘째부터 전화를 걸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나흘, 닷새, 일주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엄마 번호 누르는 게 일과가 됐는데 한 번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병원 전화로도 걸어봤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72에 혼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수술 부위 실밥도 안 뽑았는데 퇴원하겠다고 우겼더니 담당 의사가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한다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2주를 더 기다렸어요. 그 2주 동안 매일 밤 천장 보면서 엄마 전화번호를 30번씩 눌렀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퇴원날 아침 간호사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550만 원. 남편 전화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결제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마누라가 수술 받고 한 달 반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는커녕 과일 한 봉지 안 들고 왔으니까요. 사실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때 승진 대상에서 밀려난 뒤로 20년째 만년과장이었어요. 월급이 적으니 제가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엔 부업을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누이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내줬고 남편이 투자한다, 뭐한다 가져간 돈만 해도
몇 천이 넘습니다. 한 번도 돌아온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20인분 전을 부치고 있으면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보시다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기름이 너무 많다, 국간이 싱겁다, 접시를 왜 이렇게 놓느냐. 그러다 손님 오면 자기가 다 차린 것처럼 상석에 앉으셨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는 젊어서부터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셨어요. 그 돈으로 저 하나 키우신 분입니다. 시집 와서 제가 힘들다는 티를 내면 엄마가 시장 통해서 고등어 한 손, 두부 한 모 사서 몰래 찾아오셨어요. 현관문 앞에 비닐봉지 걸어놓고 문자 하나 남기시는 거예요. 문에 창거리 놔뒀다 힘내. 저는 그 비닐봉지 들고 신발장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그 엄마가 한 달 반째 전화를 안 받고 있었어요. 퇴원 짐을 들고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한테 주소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빌라는 외곽 쪽에 있는 낡은 5층짜리 건물인데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쓰러져 계신 거 아닌가? 혹시 119가 늦은 거 아닌가?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택시에서 내려 엄마 빌라 앞에 섰는데 현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그 생각에 다리가 풀려서 잠깐 벽을 짚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목이 찢어지게 불렀는데 안에서 나온 건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앙칼지고 날카로운, 제가 20년 동안 들어온 그 웃음소리.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고기 굽는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직접 설정해드린 번호였거든요. 그런데 경고음만 울리고 문이 안 열렸어요. 누가 바꿔놓은 겁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 채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엄마 집 앞인데 문 안 열려. 당장 열어.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는데요. 이쑤시개를 입에 문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러닝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현관 바닥을 봤더니 남편 구두, 시어머니 털신, 낯선 남자 운동화가 널브러져 있었고 제가 작년에 엄마한테 사들인 꽃무늬 슬리퍼는 신발장 옆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슬리퍼 보는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엄마 안방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끼던 이불을 깔고 엄마 화장대 앞에 자기 화장품을 늘어놓고 그 옆에서 시누이 부부가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니 애미 요양원 보냈는데 못 들었니?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엄마의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진 채 발밑에 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액자 제가 20살 때 엄마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에요. 엄마가 그걸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는데 깨진 유리 위를 시어머니 털신이 지나다닌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확 밀쳤어요.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질 뻔한 저한테 남편이 한 말,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환자가 난리야 진짜. 조용히 요양이나 해.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일어나 앉으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에휴, 시어머니 앞에서 행패야. 20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년. 저는 바닥에 한 무릎을 짚은 채 남편의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명함 한 장이 잡혔어요. 요양원 이름과 주소가 찍힌 명함이었습니다. 그걸 움켜쥐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수술 부위를 부여잡았는데 손바닥에 뭔가 축축한 게 느껴졌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건지 땀인 건지 그때는 확인할 여유도 없었어요. 택시를 다시 잡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불러주고 뒷좌석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요양원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문을 여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면서 양쪽 병실을 힐끗힐끗 봤는데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 엄마가 여기 있었다고요? 멀쩡히 걸어 다니시던 엄마가? 면회실을 지나 다인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침대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때가 탄 환자복을 입고 멍든 팔목을 문지르며 허공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어요. 한 달 반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알아보시는데 3초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굽은 손이 제 뺨을 더듬었어요. 수술비는 잘 됐니? 그 한마디에 저는 엄마 무릎 앞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굽은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셨는데 그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살이 다 빠지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어 엄마 얼굴을 보니까 엄마는 울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입은 웃고 있었어요. 네가 왔으니까 됐다. 수술 잘 됐으면 됐다. 그 말을 하시는데 턱이 덜덜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팔목을 잡았어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하고 보라색이 섞인 멍이 양쪽 팔목에 있었어요.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슬리퍼를 벗어 보여주셨는데 발목도 부어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넘어졌다고 여기 간병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밤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온 거야? 누가 보낸 거야? 엄마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을 내리깔면서 이불깃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한참을 말 못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풀어놓으셨어요. 6주 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수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엄마 집을 찾아왔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면서 그랬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수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마련하지 않으면 치료를 못 이어갑니다. 엄마가 놀라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대요.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였겠죠.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이 집을 담보로 급하게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명의를 잠깐만 제 앞으로 옮겨주시면 제가 은행 절차 다 밟겠습니다. 수술비 해결되면 바로 돌려놓겠습니다. 엄마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파출부 일만 하신 분이 등기가 뭔지, 증여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위가 딸 수술비 때문에 급하다는데
거기다 서류까지 들이미니까 의심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 의심할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제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앞에서 집 문서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엄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내민 서류가 대출 위임장이 아니라 증여계약서라는 걸 모른 채요. 엄마 명의의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가 그렇게 남편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틀 뒤에 다시 왔대요. 이번엔 요양원 팜플린을 들고요. 어머니, 수술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집도 정리해야 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깨끗한 요양원에서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나으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엄마는 그 말도 믿으셨어요. 딸 수술비에 보태라는 일념 하나로 가방 하나 싸서 이 외딴 요양원까지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사위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550만 원. 제 수술비는 550만 원이었어요. 수천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550만 원도 남편이 낸 게 아니라 제 카드로 제가 긁었습니다. 남편은 단 1원도 안 냈어요. 그 사실을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멈추셨어요. 이불깃을 만지던 손이 멈추고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리고 3초쯤 지나서 엄마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서류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딸 수술비도 아닌 거짓말에 집을 통째로 넘겼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엄마가 가슴을 치셨습니다.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쾅쾅 치면서 내가 바보라서, 내가 무식해서 하고 오열하셨어요. 저는 엄마 주먹을 잡았습니다. 잡아도 뿌리치시면서 자기 가슴을 때리셨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밟힙니다. 72 먹은 엄마가 다인실 구석 침대에서 떼탄 환자복 입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잘못은 속인 놈한테 있어.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다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입소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원장이 서류철을 꺼내 펼쳤는데 보호자란에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남편 번호였어요.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안 온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애초에 제가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없으니까요. 원장한테 따졌습니다. 보호자 동의도 없이 어떻게 입소시켰냐고. 원장이 말을 더듬거리면서 사위분이 직접 모시고 왔고 본인도 동의하셨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퇴소 수속 밟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서류 처리하는 동안 엄마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비닐봉지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제 어릴 때 사진 한 장이랑 제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쓴 편지가 접혀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까지 그것만 챙겨오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또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이 사람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해. 엄마의 굽은 등을 부축해서 요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걸음이 느려서 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수술 부위가 당겨서 속으로 비명을 질렀는데 이를 꽉 깨물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서서 택시를 부르는데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그러셨어요. 집에 가면 안 되겠지? 자기 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앉아 있다는 걸 엄마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내가 따로 마련해놨어. 걱정 마. 전날 밤에 인터넷으로 알아둔 외곽에 임대형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제 비상금 통장에서 뽑았어요. 남편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엄마 머리카락에서 요양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증여계약서, 등기 이전, 사문서 위조, 요양원 입소 경위.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엄마를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엄마가 금방 잠이 드셨습니다. 한 달 반을 다인실에서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테니까요. 저는 불을 끄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혼 전문 변호사 번호를 찾았어요.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지만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잠든 얼굴을 한번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변호사가 받았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내일 뵙겠습니다. 남편이 제 엄마를 속여서 집을 빼앗았습니다.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틀을 꼬박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엄마가 잠든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했어요. 남편이 한 짓, 시어머니가 한 짓, 내가 쥐고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 20년 동안 남편 사업 실패를 수습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이며 은행이며 제 발로 뛰어다녔던 경험이 그때 살았습니다. 등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증여계약서에 뭐가 필요한지, 어디를 찔러야 무너지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본 건 엄마 말씀과 요양원 서류뿐이에요. 증여계약서 원본은 남편 서랍에 있을 거고 등기 이전 서류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도 허공의 주먹질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 새벽 결심이 섰습니다.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는 그 집에요. 엄마한테는 며칠만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인간들한테 또 맞으면 어떡해. 저는 웃었습니다. 안 맞아. 내가 알아서 해. 웃는 얼굴 뒤로 이를 꽉 깨물고 있었지만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새 정신 좀 차렸어? 비아냥거리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러요. 수술 후유증으로 머리가 좀 이상했다고, 엄마 걱정에 흥분해서 그랬다고 최대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20년 시집살이를 하면 한 가지는 배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를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앉은 채 콧방귀를 뀌셨어요. 원래 며느리가 그래야지. 병원 갔다 온다고 까불더니 이제야 정신이 드나. 남편도 옆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해. 어머니 편하시게 모시고. 저는 고개를 더 숙이면서 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서재까지 복도 몇 걸음인지, 남편 서랍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노트북 비밀번호를 언제 바꿨는지.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 올리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놓고 시누이한테 안부 전화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홈쇼핑으로 또 뭘 시키셔도 웃으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3일을 그렇게 했어요.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경계가 완전히 풀렸거든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물소리를 내다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복도를 지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꽂이 세 번째 칸, 두꺼운 사전 뒤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은 열쇠. 15년 전에 남편이 사업 자금 장부를 숨길 때 제가 직접 찾아줬던 열쇠예요. 이 사람은 한번 정한 습관을 안 바꾸거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별것 없었어요. 두 번째 칸 밑바닥 갈색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니까 엄마 인감이 찍힌 증여계약서 사본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수술받고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집중치료실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남편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도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증여계약서 앞면, 뒷면, 엄마 인감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어요. 그 아래에 등기 이전 서류도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완료된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부 촬영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재빨리 봉투에 넣고 서랍을 밀어 닫았어요. 열쇠를 사전 뒤에 다시 붙이고 서재 불을 끈 채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화장실 가려고요. 남편이 저를 한번 봤어요. 2초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서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속에 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30분 뒤 남편이 다시 잠든 걸 확인하고 서재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년월일 뒤에 천사를 붙인 거예요. 7년 전에 제가 설정해 준 건데 한 번도 안 바꿨더라고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보낸 메일이 있었어요. 증여 등기 의뢰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골프장 그린피, 강남 명품 매장 결제, 룸살롱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유흥을 한 겁니다. 날짜를 보니 수십 건이었어요. 3년치가 넘었습니다. 이건 제가 찾으려던 것도 아니었는데 덤으로 나온 겁니다. 전부 촬영하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는 서랍이 돼 있었는데 구석에 제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 카드로 홈쇼핑 결제가 200만 원어치 찍힌 걸 문자로 확인했었는데 시어머니가 훔쳐 쓰신 거였어요. 그 문자 내역도 이미 캡처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새벽 3시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싱크대에 기대 섰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등기 이전 서류, 법무사 메일, 법인 카드 유용 내역, 신용카드 도용 문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 올리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서 옷걸이에 걸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구두를 신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셨어요.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빌딩 7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촬영한 사진들을 출력해서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증여계약서, 등기서류, 법무사 메일, 법인 카드 영수증, 홈쇼핑 결제 내역.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보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 소송 바로 들어갑시다. 동시에 남편 명의 자산 전부에 가압류 걸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부부 공동 통장에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건 제가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옮기시면 재산 은닉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묶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가압류 신청에 같이 넣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법인 카드 영수증 사진들을 밀었습니다. 이건 남편 회사 법인 카드 유용 내역입니다. 이것도 쓸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영수증을 훑어보더니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횡령입니다. 회사에서 고소하면 형사까지 가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다 걸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는데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면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이틀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뛰어다닌 몸이 한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멈추면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변호사가 한 말을 되짚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증여 취소 소송은 접수까지 2주. 형사 고소는 증거가 충분하니까 영장 발부도 빠를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을 버텨야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가면서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동네 노인정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와봐. 집이 넓어서 좋아. 고기 구워 먹자. 웃으시면서 통화를 끊으셨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굽는데 엄마가 이 부엌에서 반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시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냉장고 안에는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한우 등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엄마는 요양원 다인실에서 식은 죽을 드셨을 텐데 이를 악물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밥상에 앉더니 반찬을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고기는 없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 치셨어요. 맨날 된장찌개야. 냉장고에 한우 있는데 왜 안 구워? 저는 죄송합니다. 내일은 해드릴게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장모님 요양원 보낸 거 아직도 불만이야? 저는 찌개를 떠올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요. 엄마도 거기서 편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노인네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도 다 집 관리 차원이고. 집 관리. 남의 엄마 속여서 빼앗은 집을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아드리면서 네, 그렇죠 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는 걸 느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게 뭔지 물었어요. 변호사가 하나를 더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집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명도 소송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촬영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 안방에 자기 짐을 풀어놓은 장면, 시누이 부부가 주말에 와서 머무르는 장면, 남편 구두와 시어머니 털신이 현관에 놓인 장면, 다 제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남편이 볼까봐 사진 폴더를 숨김 처리해 놓고 클라우드에도 자동 백업을 걸었어요. 나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급하게 낮아지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그건 법인카드로 처리했잖아. 왜 갑자기 문제가 돼 말끝을 흐리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인카드. 저는 설거지물에 손을 담근 채 생각했어요. 아직 회사에 익명 제보를 넣기 전인데 남편이 알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감사팀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겁이 많은 사람이 혼자 조바심을 내는 건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때가 되면 제가 쐐기를 박을 테니까. 닷새째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 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내일 법원에 접수한다고요. 형사 고소장도 같이 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어요. 엿새째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또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크고 들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려고. 고기 많이 사놨어. 친척들도 부를 거야. 돌아서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손님 오니까 집 안 깨끗하게 해놓고 상 크게 차려. 집들이. 남의 엄마 집을 빼앗아 놓고 집들이를 한다고요. 저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서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잘됐다 싶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좋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들이를 합니다. 친척이랑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변호사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체포영장 발부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집행하면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쪽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한 달 반 입원에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밝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쥔폐가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금요일 변호사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영장 발부 완료. 토요일 아침부터 저는 부엌에 서서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상을 크게 차렸어요. 오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 어르신 4-5분, 남편 쪽 친척 서너 명, 시누이 부부까지. 거실이 꽉 찼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상석에 떡하니 앉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술잔을 돌리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어미가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드니까 요양원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집을 물려받았어. 어차피 비어 있으면 아깝잖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됐다, 효도한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은 이미 눌러놓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표정, 사람들 반응까지 전부 담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50분. 10분만 더.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또 누구야 했고 시어머니는 들어오라 그래 하면서 갈비찜을 집고 계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박도연 씨 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자 앞에 선 경찰관이 영장을 펼쳤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주잔 내려놓는 소리,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변하더라고요. 붉은 기운이 빠지고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영장이요? 나한테? 뭔 소리예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피해 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를 기망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건, 인감과 신분증을 무단 사용하여 등기를 이전한 건, 한 줄 한 줄 읽힐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 한 분이 체포영장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여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친척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상석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야? 남의 집 잔치에 와서. 경찰관을 향해 손을 휘저으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남편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거실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장모님이 동의하셨어요. 자기가 줬다고요. 저는 그때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면서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로 결제한 홈쇼핑 내역서 200만 원어치, 날짜와 품목과 배송지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친척들과 노인정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어머님, 이거 제 카드 아시죠? 제 허락 없이 훔쳐서 200만 원 쓰셨잖아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 어머님이 물려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제 엄마가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남편이 수술비가 수천만 원 든다고 거짓말해서 속여 가져간 겁니다. 제 수술비 550만 원, 제 카드로 제가 냈어요. 남편은 1원도 안 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 한 분이 세상에 하면서 입을 가렸고 친척 중 한 명이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한번 동행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버티려는 기색을 보이자 두 번째 경찰관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 잔치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제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다 돌려줄게. 집도 돌려주고 장모님도 모셔올게. 한 번만. 20년 전에도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해서 2천만 원 빚을 만들었을 때 제 앞에 꿇어앉아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었죠. 그때 저는 봐줬습니다. 그 뒤로도 3번을 더 봐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매번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풀어서 제 옷에서 떼어낸 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엄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이야. 경찰관이 남편의 팔을 잡았고 남편이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 이름을 부르짖었고 시누이가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매달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경찰차가 서 있었고 남편이 뒷좌석에 태워지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오르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현관으로 빠져나가면서 남편을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시원하냐고요? 아직이었습니다. 그 시각 휴대전화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 나왔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 주식계좌, 부부 공동통장 잔액 8천만 원 전부 동결. 저는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 확인하듯이요. 베란다에서 돌아서니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엎어진 잔치상 위로 갈비찜 국물이 흐르고 과일 접시가 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헛소리처럼 중얼거리고 계셨고 시누이 부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제 무릎을 꿇렸던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엄마가 받으셨어요. 엄마, 나야. 끝났어. 목소리가 떨려서 짧게밖에 못했어요.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눈물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변호사가 준비해둔 익명 제보서를 남편 회사 감사팀에 발송했습니다. 법인 카드 유용 영수증 사본 수십 장을 첨부했어요. 골프장, 명품 매장, 룸살롱. 3년치가 넘는 내역이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감사팀이 즉시 남편 컴퓨터와 장부를 압수했다고요. 유치장에 있던 남편은 그날 저녁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만년 과장이 하루아침에 정가자의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마디가 욕이었어요.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가. 그러다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애원으로 바뀌더라고요. 도연이가 잘못했으면 내가 대신 빌게. 고소 좀 취하해라. 응?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저는 통화 녹음을 켠 상태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울고 소리치고 사정하셨어요. 다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님, 그 말씀 제 엄마한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에 변호사가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어요. 동시에 남편 명의로 넘어간 친정집 등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명도 소송.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가 엄마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나가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어요. 변호사가 소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촬영해둔 사진과 영상을 전부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장면, 시누이 부부가 주말마다 묵고 간 흔적, 현관에 널브러진 신발들, 그리고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친정어미가 요양원 가겠다고 해서 물려받았다고 떠벌리던 녹화 영상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저는 엄마와 오피스텔에서 지냈어요.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조금씩 살이 붙으시는 게 보였거든요. 요양원에서 나온 직후에는 밤마다 잠꼬대를 하셨어요. 도장 안 찍어 안 찍는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2개월 뒤 법원에서 명도 소송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승소.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는 친정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강제 집행일은 판결 후 2주 뒤로 잡혔어요. 그날 아침 법원 집행관과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집행관이 도어록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 계셨어요. 양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못 나간다고 악을 쓰셨습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울면서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잠깐만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유치장에 있으니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대로 시어머니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이불, 화장품, 홈쇼핑에서 시킨 건강식품 박스들. 하나씩 복도로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20년 동안 제가 들어온 그 앙칼진 목소리가 이제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이 자물쇠를 교체했어요. 새 열쇠 2개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짐더미 앞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동네 사람 몇 명이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때 잘됐다고 맞장구 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울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엄마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달만 더 있게 해줘. 저는 시누이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내가 내줬잖아. 그 집에 가.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전세금도 이미 다 쓰고 없다는 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강제 집행 후 3주 뒤에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남편이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에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남편 쪽 변호사가 위자료를 깎아보려고 이것저것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이 동의했다. 증여는 합법적이었다. 요양원도 본인 의사였다. 다 예상한 소리였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남편이 법무사에게 보낸 메일, 요양원 입소 서류, 보호자란에 적힌 남편 이름, 시어머니 집들이, 녹화 영상, 카드 도용 내역, 법인 카드 횡령 자료. 판사 앞에 증거가 쌓일 때마다 남편의 고개가 조금씩 더 내려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술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은 제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제 엄마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72세 노인을 사위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겁을 줘서 도장 찍게 하고 외딴 요양원 다인실에 넣어놓고 한 달 반 동안 전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70%를 요구합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제 집행 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는데 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굽은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서 지켜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외곽의 월세방으로 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시누이 부부도 빈손으로 쫓겨났고요. 20년 동안 제 등골을 빼먹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전부 무너졌어요. 시원하냐고 물으시면 시원하지 않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이걸 왜 20년이나 걸려서 한 건지.
모든 게 끝나고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친정집 빌라 앞에 엄마와 나란히 섰어요. 청소업체를 불러서 사흘간 구석구석 다 닦아냈거든요. 시어머니가 쓰던 이불, 남편 구두가 놓였던 신발장, 시누이가 과일 깎아먹던 거실 바닥까지 그 사람들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독약으로 닦고 커튼 다 빨고 벽지까지 새로 했어요.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새로 설정한 번호예요. 문이 열리자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창문을 전부 열어놔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현관에서 멈추셨어요. 실내화를 신지도 않고 문턱에 서서 거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한 발짝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여셨어요. 안방 화장대 위에 새 액자를 놓아뒀었습니다. 깨진 유리 속에 있던 그 사진, 제가 20살 때 엄마랑 찍은 사진이요. 사진관에 맡겨서 복원하고 새 액자에 끼웠어요. 엄마가 그 액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제 얼굴을 쓸면서 소리 없이 우셨어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엄마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좀 오르셨지만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어요. 그 등을 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가 액자를 내려놓고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와서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제 볼을 어루만졌어요. 내가 바보라서 그 인간한테 속아 넘어갔다. 네 수술비라니까 겁이 나서 생각을 못했어. 내가 어리석어서. 엄마, 수술 자리도 안 나왔을 텐데 이 고생을 혼자 다 했잖아.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파출부 일하시면서 세제에 부르트고 걸레 짜면서 갈라졌던 손. 그 손이 제 뺨 위에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은 속인 사람한테 있는 거야. 엄마가 도장 찍은 건 날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머리가 제 가슴에 닿았는데 요양원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사들인 비누로 머리를 감으셨거든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밥 해줄까?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해. 엄마는 앉아 있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아침에 사다 넣어둔 재료가 있어서 된장, 두부, 애호박, 고등어.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우면서 이 부엌에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던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갈비찜 끓이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면서 속으로 이를 갈던 그 시간. 같은 부엌인데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밥상을 차려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식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밥상을 보시더니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등어 살을 발라 엄마 밥그릇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드셔. 살 좀 찌셔야 해. 엄마가 숟가락을 드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 별것 아닌 말인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양원 다인실에서 식은 죽 드시던 분이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하시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 오셔서 행주를 드셨어요. 제가 씻으면 엄마가 닦으시고 제가 그릇을 건네면 엄마가 찬장에 넣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둘이서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는데
부엌에 주황빛이 들어와서 엄마 얼굴이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변호사한테 온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증여 취소 소송 승소, 등기 원상 회복 완료, 이혼 확정,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집행 개시. 글자 하나하나가 20년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퇴원하던 날 병실 천장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텅 빈 병실에 혼자 앉아서 엄마 전화번호를 30번씩 누르고 있었죠. 550만 원 청구서를 제 카드로 긁으면서 쓴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석 달 전이에요. 석 달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족쇄가 풀리고 나니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남 좋은 일만 하느라 못 봤던 것들이요. 제가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이 뭐가 있는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지금 저는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뭔지는 아직 말씀 못 드리지만 20년 동안 가게를 굴려온 실무 감각이 있으니까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제가 나갈 때마다 현관에서 힘내라 하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세요. 시장통에서 고등어 사다 비닐봉지 걸어 놓으시던 그때처럼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엄마의 딸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엄마한테 남은 시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20년을 참았던 한 여자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아야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사람을 지키는 싸움에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용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